이번 주도 마켓 시그널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시장 마감 브리핑 그리고 주요 이슈들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챙겨볼 텐데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4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오늘 마켓 시그널과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PC 물가지표 이후로 분위기는 약간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마무리됐었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금요일 분위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3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일부 빅테크들의 하락이 지금 주가 지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상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데요. 일단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1년 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가 2.3% 상승이었으니까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우호적으로 됐고요. 또 스톡스 600 지수, 유럽의 범유럽 주가 지수가 되겠죠.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갈리는 분위기였죠. 애플은 강보합 마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0.76% 하락했고요. 반도체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브로드컴도 지난주 꽤 많이 올랐었는데 3%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AMD와 퀄컴도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상승 궤도를 달렸었는데 이날은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9%가량 올랐고요. 메타가 약보합 마감했고 아마존은 1%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기술 섹터가 졌는데 반면에 에너지 섹터 저번 주 좀 주가가 크게 에너지 가격이 WTI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 함께 받았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빅테크 살펴볼 텐데 엔비디아 2% 이상 하락을 했죠. 이로써 시가총액은 다시 2조 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시총이 3조 달러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28일에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였는데 28일에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도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1.66% 하락을 했는데요. 9월에만 5%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아웃퍼폼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좋게 나올 것이라는 5월가의 전망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로보택시 이벤트도 이제 임박했죠.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함께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보도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봤으니까 이제 지금 아주 핫한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라이릴리 특별한 소식이 없는 가운데 3%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노보노디스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JP모건이 전망하기를 3분기 월가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기대보다는 약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면모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비만 치료제 때문이었죠. 이런 위고비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일까요? 함께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조현병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인은 10월 말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목요일장에서 급락을 한 바 있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법무부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한 이후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4%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트코 홀세일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도 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주가 나름대로 손풍이 불었었는데 매출이 이날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을 공개를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낮은 가솔린 가격과 신중한 소비 때문이라고 코스트코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윈 리조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함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금요일장에서 7% 이상의 급등세를 자아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타 카지노에 비해 안정적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향후 주가 상승에 추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험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 보험주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미국 남동부 쪽에 헐린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리를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바다가 된 풍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소 64명이 사망했고요. 또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는 이에 따라서 대략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주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밸런스가 이번에는 이 보험사들이 프리미엄 요금제나 또 많은 투자 수익 등으로 이미 잘 갖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까. 주가도 좀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험주의 주가 추이도 한번 잘 살펴보시죠. 국채금리도 살펴봐야겠죠. 이날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3.557%, 10년물이 3.751%를 기록을 했는데요. 항상 최근 들어서 보면 10년물보다는 2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2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2년물 국채금리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하폭이 선 반영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올랐습니다. 0.75%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이 그렇게까지 유가, WTI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죠.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WTI 방향 같은 경우 전쟁보다는 경기, 소비 이런 측면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려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하루를 만났습니다. 1%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투자 심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날은 정말 고점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2부 마감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 또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은주 앵커와 함께 주말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PC 물가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지표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다우존스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죠. 8월의 PC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2.2%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시장에는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그리고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을 했는데요. 물가의 최근 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표 지수 그리고 근원 지수 모두 최근 4개월 동안 0.0%에서 0.2% 범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최근 4개월간 물가 흐름이 연율로 환산을 했을 때 페드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대신 PCE 가격 지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비자 형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 지수가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미 연준은 지지난주에 B컷 단행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가운데 핵심 물가 지표가 다시 한번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물가보다는 경기나 고용 흐름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이어서 11월에도 B컷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금융 여건 완화에 매우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수요를 부추기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추가 B컷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페드워치를 통한 시장의 전망치를 확인을 해봤을 때 B컷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음번 페드에서도 B컷을 인행한다라는 가능성 현재 53% 이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는 고용을 더욱더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는 10월 4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부진했던 이유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미국 칩이 아닌 중국 기업들을 대상하는 중국 전용 엔비디아 칩에 대한 사용 금지 권고 방안이 내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2%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121달러 선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중국 AI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규제 당국이 내놓은 것은 창구 지침입니다. 창구 지침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지침에는 화웨이 그리고 캄브리콘과 같은 중국 AI 칩 제조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중국 AI 칩 제조 업체의 점유율을 늘리고 현지 기업이 미국의 추가 규제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업정보화학부는 올해 5월에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반도체 사용 비중을 내년까지 최고 25%로 올리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한편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대형 IT 회사들은 이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을 비축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엔비디아 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들이 크게 휘청일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 쪽의 소식도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두 가지의 소식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I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에 애플에게 힘이 되어줬던 오픈 AI. 이번에 애플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외신들은 최종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애플이 챗 GPT와 함께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았던 만큼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추가 펀딩 라운드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펀딩에 참여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에 투자한 130억 달러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2세대 버전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전망이 주말 사이에 함께 나왔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민치 전문가는 내년 하반기 비전 프로 2가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비전 프로 2의 차세대 칩인 M5가 탑재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애플은 특히 최신 칩인 M5를 탑재하면서 비전 프로의 성능을 보다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M5 칩이란 애플의 맥북용 차세대 칩으로 현재 비전 프로에 장착돼 있는 M2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아진 AI 기능이 보여지는 차세대 칩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민치 분석가는 다만 내부 사양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다른 하드웨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도 같이 내놨고요. 이 비전 프로가 지난 2월에 출시가 됐는데 7월까지의 인도 물량이 현재는 10만 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대 40만 대까지 판매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의 개당 가격이 3,499달러라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고 보편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 안에서 애플의 주가 변동성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럽과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4일에 최종적인 투표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투표일은 추가적으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서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포인트의 상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이미 기존에도 일반 관세율이 10%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하게 되면은 최종 관세율은 27%, 많게까지는 46.3%까지로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집행위는 지난 25일에 회원국 투표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던 중국 협상팀의 막판 설득으로 해당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고요. 중국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수출 가격과 물력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회원국 투표에서 유럽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해야만 11월부터 집행위 원안대로 상계 관세 부과가 확정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가 상계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요. 이 독일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상계 관세가 대응 조치로 이어지면은 관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면서 현재 유럽의 전기차 관세 투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외무장관은 관세를 인상하는 유럽의 의도는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유럽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해도 양측 간의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중국의 무역 조치에 대한 무역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떻게 투표율이 진행이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비컷 단행 이후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후반대에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껑충 뛰어 오른 채 현재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4분기에 대규모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해서 5% 가까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6만 4천 달러의 저항선만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연말까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적인 근거가 다분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치가 있었죠. 주말 사이 다행히도 가격을 잘 지지해주면서 현재는 6만 6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추세를 토대로 연말까지 다시 한번 7만 달러 이상의 가격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비컷 투 파월 첫 연설, 미국 고용 보고서, 나이키 리바이스 실적 발표, FIT, FRS 이꼬르 FRB 이꼬르 페드 이꼬르 연준, 콤마 FOMC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날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9월 발표되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이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연설은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축제 때 앞에 연예인 축하사 사전 녹화 떠가지고 한번 부탁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연설이었고 아무 의미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카니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축제를 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 우리는 국군의 날로 또 휴장인가요? 그러면 갑자기 빨간 날이 돼가지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 9월 달 거 발표되고요. ISM 제조업 PMI 항상 2개씩 발표가 되죠. ISM 거를 더 중시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둘이 항상 사이좋게 발표가 됩니다. 크게 뭐 그 큰 흐름은 비슷해요. 건설 지출, 채용 공고. 채용 공고가 이제 그 졸트에서 구인 공고수 그리고 이직률 이런 거 나오죠.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수잔 콜린틴 보스턴 연장 천재, 톰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예, 연설 많네요. 자, 나이키. 요즘에 주목되는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네요. 그렇죠? 그 빌 에크먼이 매수한 타이밍 또 죽였고, 그렇죠? 빌 에크먼은 매력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 솔직히 뭐 눈물을 왜 연극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있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아버지 보고 그 CNBC 나가고 그래놓고 자기가 뭐 샀다고 뭐 하는데 어쨌든 타이밍은 죽이는 것 같아요. 페이첵스 맥코믹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2일. ADP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요. 미셀 보우먼. 네. 혼자 반대한 그 사람이네요. 그렇죠? 반대는 아니고 2.5%, 25bp 혼자 했는데 야망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렇죠? 베스에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톰 바킹이 리치몬드 연준 총재, 세인트 알베르토 무살렘 루이 연준 총재 연설. 예, 총재 연설 맞네요. RPM 인터내셔널 코나그라 브랜드 리바이스.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비욘세 얘기도 나오던데 리바이스는. 그렇죠? 10월 3일 날 목요일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S&P 글로벌 서비스 PMI, ISM PMI. 하여튼 둘이 같이 나와요, 다. 그렇죠? S&P든 ISM이든. 자, 공장 주문 있고요.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 네, 투표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나와요.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 저게 중요하겠네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연준 총재 이 사람은 계속 바뀌지 않죠. 뉴욕은 계속 이사회예요. 자, 금요일 날 이런 그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그 몇 개 안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죠. 카니발. 과연 우리 그 살아나서 지금 놀러를 많이 가는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키랑 리바이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죠. 3개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걸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 이게 다 헷갈리죠. FRB인지 FRS인지 페드인지 연준인지 뭔 그쵸? 다 틀려가지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연준으로 하자고 그냥 약간 합의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뭐 법이 아니니까 지키질 않으니까요. 그냥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외신이건 뭐건 어딘 연준이고 어딘 FRB고 어딘 페드고 어딘 FRS고 전부 다른 단체 같잖아요. 다 같은 단체입니다. 월요일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발언합니다. 자, 건설 지출 및 공장 주문 데이터와 함께 제조 및 서비스 부문 설문조사 결과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PMI I 뒤에 들어가는 게 설문조사죠. 나이키와 리바이스 그리고 식료품 음료 공급업체 코나그라 브랜드 그다음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 소비재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요일 날은 아까 말했듯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 축사고요, 그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궤적을 밝힐 수 있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수년간 금리를 높게 유지해오다가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연준이 11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가파르게 인하할지 불확실하다. 자, 금리 인하가 이제 2번 남았는데 얼마를 내릴지가 궁금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6일, 7일 날 기준금리 회의가 또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게 FOMC죠. FRB, FRS, 페드, 연준 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 그 부서예요. 회의 부서. 거기서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25bp를 인하할지 아니면 이번처럼 50포인트를 인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페드워치라는 CME 그룹의 도구에 있는데 지금 현재 5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반이네요, 반반.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38일 22시간 44분 47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줄었겠죠? 얼마 전에 딴 거니까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11월 7일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50bp 인하 53.3, 25bp 인하 46.7이 나와 있네요. 이번에 혼자 이사회에서 반대겠죠. 그러면 인하는 인하인데 반대. 만장일치가 안 됐으니까요. 어차피 미셸 보우만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미셸 보우만 때문에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린스펀 이후에 처음으로 파월이 이사회에서 한 명이 반대한 게 나왔다고 파월 흔들기에 또 나섰잖아요, 지금. 53.3에 46.7. 비슷하네요. 근데 B컷이 조금 더 많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B컷을 원하나요? 자,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스, FRS. 자, 여기까지 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하면 FRS고, 여기를 뱅크로 하면 FRB고, 그냥 페더럴 리저브 여기까지만 하면 페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연방준비제도인데 줄여서 연준으로 쓰자고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만 그게 법적인 뭐가 없으니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언론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연방준비제도, 연준, FRS, FRB, 페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연방준비제도는 그럼 무엇인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인데 연방준비제도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규제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워싱턴 DC의 중앙정부기관 그리고 이사회,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있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중앙정부기관이랑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 있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그다음에 이사회, 그 7인 중에 한 명 미셸 보우만이 지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냈다고 해서 지금 그 이사회가 깨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준의 중심 역할은 무엇보다도 연준의 통화 정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미는 국가 경제와 은행 산업의 주요 동력이다. 은행은 총재가 이끌고 있고 다른 6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자 총재 한 명에다가 6명 이사회 멤버니까 그래서 7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7명에다가 이제 이 5명을 더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게 12명이 투표를 하는 거고 이 개인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화당 쪽이면 공화당을 지명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면 민주당을 지명할 수도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보우먼은 공화당에서 지명한 인사예요. 연준이 5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 통화 정책 수행, 은행기관 규제, 소비자의 신용권 모니터링 및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미국 정부의 금융 서비스 제공. 당연히 국가 통화 정책 수행,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페드 와이어 펀드 서비스랑 페드 와이어 증권 서비스, 국민 결제 서비스 등 3가지 도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907년에 금융공황이 일어나가지고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해서 이게 설립됐어요. 그 전에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강대국 중에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근데 공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걸 조절할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공황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에 나와 있죠. 파월이 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파월은 이대로 하는 거예요. 연방준비제도의 세 가지 주요 목적. 최대 고용, 안정적인 가격, 적당한 장기 이자율. 이게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무를 해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파월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여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고용률, 실업률, 그다음에 이건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로 간다는 그런 뭐 방향성만 확인되면은 우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잡으려고 하는 게 고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다 일로 맞춰졌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중요한 거죠.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죄다, 그렇죠? 졸트 구인 공고수 이직률 나오죠. 그리고 뭐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취업자 수 나오죠. 그다음에 페드에서 고용 보고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 고용에 지금 해당된 거예요. 왜냐하면 2%로 간다. 처음에 2%를 계속해서 중시하다가 하도 뭐 그 2%가 무슨 뭐 꿀을 발라놨니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죽겠다 뭐 이러니까 2%로 가는 방향성이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해놓고 정말 B컷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지금 거의 확신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확신을 안 했는데 B컷에 쳐가지고 물가 다시 폭등해버리면 이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이 잡혔다고 완전히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에 다 집중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폭등해버리거나 실업자 수가 급등해버리면은 그럼 여기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그러다가 만약에 물가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물가 실업률이 다 올라가면은 자 그러면 연방준비제도에 필요가 없는 거. 연방준비제도가 왜 있어요? 1, 2번을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그럼 이제 적이 되는 거죠. 파월은 그 4개의 얼굴에 못 새겨주고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아웃. 최대 고용 안정적인 가격 이거 2개를 잡아야 되는데 안정적인 가격은 잡았다고 지금 확신이 드니까 비컷을 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고용이 많이 되고 이게 나오면은 그럼 이제 연착륙 얘기가 나오면서 오 역시 파월 잘했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는 적당한 장기 이자율. 요건 지금 요즘에 적이 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요즘에 다시 제대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그 장기 이자율이 당연히 단기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먼 미래 내가 뭐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10년 뒤에. 그거 어떻게 믿어요? 10년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10년 뒤에 아파트 사줄게. 그런 사람 진짜 있었어요. 그렇죠? 강남에 지나가면서 야 오빠가 저 빌딩 저기 있네. 저 빌딩 내가 너 오늘 재벌 3세라서 저거 아버지 죽으면 저 물려받을 건데 그래가지고 여자 7명을 꿰어가지고 뭐 20억을 뜯고 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미래의 불확실한 거에 대한 대가가 금리이기 때문에 원래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죠. 아니 내일 모레 카페 가서 요화정 사줄게. 이건 이 정도는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돈이 없어 보여도 내일 카페 가서 요화정 사줄게는 솔직히 이거는 요화정 사줄게가 그 무슨 10년 뒤에 내가 건물 사줄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실현 가능성이 낮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 금리가 낮아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아졌다? 그거는 그거죠. 내일 당장 카페 가서 요화정 사줄게가 보다 10년 뒤에 빌딩 사줄게가 더 신뢰가 높아지는 비이상적인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FRS 아니면 FRB, 연준, 페드가 그 안에 있는 부서가 FOMC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관으로 연준의 통화공고를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연준 이사회 멤버 7명, 아까 파월 의장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여기서 뉴욕 연준 총재가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 지역 그 연준 총재 중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뉴욕 연방준비 이 사람은 계속 들어가요. 무조건 있어요. 이 고정 멤버에다가 8에다가 요 11개 중에서 4명. 여긴 돌아가면서 1년 임기로 7 플러스 1 플러스 4. 12명이죠. 그래서 FOMC가 연 8회 열립니다. 이제 2회 남았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회의를 열어서 국가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옵션을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 8회다.
지금 2번 남았는데 50bp를 2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아까 그 페드워치에서는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B컷 치고 마지막 남은 한 번에 동결한다. 뭐 이거죠, 그러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FOMC에서는 단기금리를 통제하는 야간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경제 강세에 대한 견해에 따라 조정합니다. 경제를 부양하고자 할 때 목표 금리를 낮추고 반대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둔화시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FOMC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근의 모습을 보죠. 2008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0.2%로 낮춘 다음에 7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6일 날 목표 금리를 0.25에서 0.5% 범위를 인상했다. 이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게 2015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2019년 8월 1일부터 금리를 2%에서 2.5% 범위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16일 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금리를 0%에서 0.25 범위로 급격히 딱 낮춥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2023년까지 인상을 하다가 2023년 7월 FOMC에서 정한 5.25에서 5.5까지 이렇게 올려서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쭉 이어오다가 2024년도 7월 회의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로 직전에 4.75에서 5%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목표 범위를 4.75에서 5로 인하한 거죠. 그래서 인하를 한 게 B컷을 친 게 굉장히 2022년 이후에 오랜만이었었던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고용에 맞춰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실업률을 잡았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확신이 드니까 다 고용으로 갔어요. 아까 그 연준으로 통일하죠. 연준의 지금 목표 1, 2번이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이잖아요. 그걸 두 개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B컷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고용으로 한 거죠. 구인 공고수가 예상치 상회가 나와야 좋은 거죠. 지금 구인 공고수가 2023년도 기점으로 계속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늘어 있는 상태지만 2023년에 비해서는 구인 공고수와 이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수가 많이 나오고 이직이 활발해야 일자리가 많다는 증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고용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월 초에 나옵니다. 주 초에.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고서의 실업률이 나오겠죠. 자, 이게 더 확인 사살이겠죠.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4.2인데 지금 5%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일로 가서 실업률이 치솟으면 이제 안 되죠. 치솟으면은 물가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B컷을 쳤는데 실업률이 안 잡혀버리면은, 실업률이 폭등해버리면은 또 여기서 B컷을 한번 더 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더 치면 이제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의 목표 중에서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 그럼 연준이 바라는 파인 소식은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이분하게 퍼지고 물가가 타이트하게 잡힌 이 소식을 바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최근 분위기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0월을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지난 9월 함께 정리해보고 10월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 분위기 말 그대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완화 기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는 현재 천하무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와 최근 상하이 지수의 오름폭을 놓고 함께 비교해보는 차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다우존스는 지난 3개월 동안 7.5%, 상하이 종합지수도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들인데 이 경기 부양 상태의 두 국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이 이익 사이클이 감속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업들의 긍정적인 호실적 여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증시에게는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최근 분위기 바로 지난주 지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3회 정도 추가적으로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 동안 12%나 급등을 했었고요. 매수 주문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거래가 또한 지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또한 13% 급등하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지표는 중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ETF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ETF에 포함되어 있는 78%의 기업들이 지난 30일에 신고가를 모두 돌파한 채 지난 한 주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UBS 측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도 함께 확인을 가능해 보였는데요.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경기 부양을 놓고 점점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원 외에도 금융시장에 초점을 놓고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 부양책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상하이 종합지수, 항생지수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10%의 지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그렇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과거 2019년에서 20년도 사이 때 그 수치가 나왔었고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한번 가장 가파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 시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속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혀가면서 영착륙에 대한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의 8월 소비자 조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2.8%에서 2.7%로 다소 완화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뉴욕 증시에서 확인했던 미국의 8월 PCE 물가지수 또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에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해야 된다로 시작했던 9월장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무리로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9년도 이후로
최초로 S&P 500 지수가 플러스권의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한 달 동안 S&P 500 지수 2%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증시의 주역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선방했던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고요. 산업 관련주들이나 소재, 임의 소비재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기술주에는 힘이 빠졌지만 경기 순환 쪽으로 자산들이 순환매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9월 달 이렇게 긍정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10월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일단 대선까지 5주가 남았다라는 게 큰 변수는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놓고 베스포코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6차례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S&P 500 지수 자체는 선거 전에 6주 동안 평균 3.7%의 지수 하락폭을 보였다고 하네요. 6차례 중에 4번 정도가 하락세를 보였던 건데 말 그대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은 10월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대통령이 언제쯤 결정이 될까라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선 당일까지는 일단 되어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5주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팽팽하게 증시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은 상황인데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법한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확인했던 대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고용에 초점을 더 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 주에 세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가 나오고요. 2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월 고용 보고서가 오는 10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PMI 지수도 확인되니까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고용 쪽을 놓고 월가의 컨센서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현재 13만 개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4.2%로 월가에서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이치뱅크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4.4% 이상이 넘어가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10만 명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연준은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지표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시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만큼 예상치를 크게 웃돈 증시의 결과치에 결론적으로 증시는 크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지표도 좋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말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